금융범죄는 사실 일반 대중들에는 약간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의 자기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취득하고 있고, 채권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 전체 대중한테는 금융범죄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보이지만은 실제 투자자들에게서는 정말 절박한 문제이고, 또 자기 전 재산, 알토란 같은 재산을 그 투자 수익률을 믿고 맡겼다가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느끼는 망연자실은 그 아픔을 정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황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재선 의원 때 키코 대책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키코 이 환율에 대한 해치를 하겠다고 만들어낸 이 키코 상품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에게 주거래은행이 이 판매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주거래은행이 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추천한 상품을 사실 안 산다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주거래은행이 이 키코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종의 불완전 판매를 하게 돼서 키코로 수많은 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런 주거래은행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그나마 그때 IBK 중소기업은행이 지금 돌아가신 그 은행장님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 IBK를 되게 칭찬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키코 상품도 사실 대법원에 가서 결국 판결에는 유리한 판결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지금 금융감독원의 지금 일종의 손실보상 권유로서 일종의 화해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라임 사태도 사실 제가 뭐 라임에 무슨 주식을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도 상당히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최근 기사 내용을 보면은 1조 6천억이 넘는 170개가 넘는 이런 자펀드에 돈을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오히려 요즘에 20대 30대의 주요한 이 주제어로 라임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20, 30대가 자기 부모들이 이걸 투자해서 손실을 본 것을 밥상머리에서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20, 30대의 중요한 주제어로 이 라임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제가 빅데이터의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사태가 왜 좀 계속 반복될 것인가? 갈수록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금융 사기 범죄는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FIU법 같은 경우도 제가 기재에 있을 때 적극 협력해서 만든 법인데, 이러한 의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집행 단계에서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DLF 사태도 마찬가지고, 라임 사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검찰과 언론과 이 금융 범죄 사기는 상호 또 연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특별히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특수부가 주도하는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일선 수사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종결을 한 다음에 혐의 무혐의 뭐 기소유예 자신들의 경찰의 의견을 첨부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를 한 발 떨어져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제대로 수사됐는지 한번 걸러질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반 형사 사건이고, 보통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 금조부의 금융조사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이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자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설정한 방향에 맞지 않는 증거는 배척해 버리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취사 선택하게 되면은 사실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은 엄청난 많은 이런 수천억 단위의 금융 범죄 사기 피해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기 선배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이 사건 하나가 어마어마한 변호사 선임료와 이권과 또 사후에 자신이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됐을 때의 그런 보장을 해주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면이 있을 겁니다. 저는 판검사를 안 해보고 바로 변호사가 되어서 저야 뭐 이런 사건들을 하고는 좀 거리가 먼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부 출신들의 이런 상황 그리고 제가 37회 국회의원을 했는데 첫 국회의원을 제가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법사위 때 그때 막 수많은 게이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이 막 국정감사에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속해 있는 로펌에서 그 사람의 변론을 선임해서 돈을 받는 걸 보고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저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면서 변호사 겸업이 허용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돈도 없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국회의원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하지를 않고 뭐 억울한 사람들 무료 변론만 한두 번 뭐 한 건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금융 감독 시스템의 금감위 문제와 금감원의 문제 그리고 검찰, 언론 이런 것에 대형 금융 범죄 사기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를 모아보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금융 감독 시스템의 보완으로 연결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검찰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서 몇 분이 구속되고 그렇지만 이게 가감 없이 좀 철저하게 수사되고 피해자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금융범죄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민석 변호사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벌어진 조이팔 사기 사건이 있었고요. 조이팔 사기 사건 이후 처음으로 1조 원대 사건을 끄는 것이 2015년에 벌어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역시 IDS 홀딩스 1조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발생한 신라젠 사건 아시죠? 무려 10조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발생한 라임 투자증권 사건, 라임 자산운용 사건은 현재 뭐 밝혀진 것만 1조 6천억이지만 실제로는 6조가 넘습니다. 왜 이런 사기 사건이 빈발할까요? 이것은 사기 사건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검찰이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이 검찰에 왜 또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기범들은요 대부분 다 대형 로펌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IDS 홀딩스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을 보니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 변호사 새끼들이 받은 수임료, 이거는 바로 우리 피해자들한테 사기친 돈이다. 우리 피 같은 돈을 왜 니네들이 받아쳐먹고 변호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돈 받고 우리 사기친 돈 가지고 변호하는 저 변호사들의 돈은 바로 작물이다. 저 변호사는 왜 작물로 처벌하지 않고 범죄에서의 은닉으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업의 지금 현재 현실인 겁니다. 자, 좀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 IDS 홀딩스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갖다가 부실하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꼭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이 사기꾼들은요 재판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간독하게 재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덮었죠. 또 두 번째는
이런 크나큰 금융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비호 세력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거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더 이상 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피해자들이 중시 여기는 건데요. 범죄 수익의 곳곳에 은닉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재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DS 홀딩스의 대표인 김성호는 2014년 9월 25일 날 672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무려 1조의 사기를 또 친 겁니다. 아마 세상에 재판받는 중에 1조 사기친 사건은 아마 세계에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괘씸한 거는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S 홀딩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는 2015년 10월 30일 날 7천억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1심 구속기간 내인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서 2016년 4월 6일 날 석방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비극이 발생합니다. 석방된 이후에 또 이철이는 또 2천억 사기를 친 겁니다. 여기 IDS 홀딩스 이런 비호 세력 은폐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우리 피해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의 정관계 로비는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덮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방위 로비 때문에 IDS 홀딩스 대표 김성호는 670여 원의 사기로 재판만 2년 동안에 추가로 1조를 사기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자살자가 50명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비호 세력이 있다는 걸 과연 검찰이 몰랐겠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2017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 줄 쳐놓은 게 있죠. 아마 국정농단 사건 하느라고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새 진영이 갖춰지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전부터 비호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덮다가 어쩔 수 없이 수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사기치지 못하게 하려면요, 형을 높게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에 사업가가 있는데요, 보험업자인데 4억 5천만 달러 사고 쳤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사기쳤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되거든요. 이 형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845년 나왔습니다. 아니 1조 원대 사기치고 17년 나오고 1조 원 사기치고 14년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은 그 반인 5천억 사기치고 징역 845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조이팔 사건이 있습니다. 돌려막기 사기. 메이도프라는 사람인데요. 650억 달러 돌려막기 사기치다 걸렸어요. 근데 실제 손실액은 180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150억 달러는 갚았습니다. 그러면 35억 달러잖아요. 그건 3조 5천억이죠. 근데 3조 5천억에 대해서 선고는 150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기치라고 국가에서 방조하는지 알겠죠? 즉 주범에 대해서 1조 사기친 놈 주범이 17년, 15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말단 모집체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런 사건에서 말단들은요, 대부분 집행유예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사기당한 건 말단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이 집행유예라고 거리를 활보하면요, 아마 살인사건 빈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건데요, 좀 있으면 공수처가 일단은 발족하잖아요. 이 공수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좀 싸우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로비가 벌어지고 그리고 정관도 있기 때문에요,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일수록 이상하게도 봐주기 수사가 많더라고요. 정관이호가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덮기 수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갖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뇌물을 전달하잖아요. 뇌물을 전달할 때 사기꾼이 직접 뇌물을 전달할 리는 없겠죠. 분명 누구를 통해서 뇌물을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혹시 정관예우 변호사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IDS 홀딩스나 밸류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로펌인 태평양, 광장 소속의 변호사들이 정관 출신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변호사비가 한 수십억 넘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호사비는 다 우리 피해자들한테 사기친 돈입니다. 그 정관 변호사들 그 돈 다 내놓기 바랍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하기도 합니다. 대법관 한 다음에 나중에 사기꾼 돈 받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놈도 있냐면요, 신영철 대법관도 있어요. 신영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촛불 시위로 재판받았잖아요. 그 당시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에 관여해서 빨리빨리 유죄 때려라, 이런 식으로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신영철이었고,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신영철 보고 대법원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대법관.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IDS 홀딩스 공범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이런 사기꾼들을 변호했습니다. 역시 신영철이 받은 돈도 우리 피해자 돈이겠죠. 이런 정관 변호사에 들어가는 수임료가 수십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갖고 과연 뭐 하겠습니까? 일부는 자기가 먹겠지만 일부는 분명히 법원이나 검찰이 로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임료의 출처는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범죄 수익이죠. 우리 피해자의 돈이고요. 이런 사기꾼들의 이 변호를 맡을 때에는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은 정관 변호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기치는 돈인지 알면서 돈을 받았으면 작물을 추적한 거고 범죄 수익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작물 취득죄나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하여 철저하게 범죄를 검토해서 이런 변호사는 처벌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관예우 없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통상 저도 금융기관 출신이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담보권이 넘어와야지만 그 다음에 대출을 합니다. 이건 전 국민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캐피탈은 등기부 등본에 타이거우드 부동산을 담보권자가 된 적이 없어요. 담보권을 받지 않고 1,300억을 대출해주고, 담보권도 없는데 불법 어음을 발행해서 일반 전 국민 몇 명한테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00억 같이 불법 어음을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경에는 이 1,300억 대출해준 돈을 하나은행이 나중에 갚아줄 약속이 돼 있었죠. 담보도 없지만 결국은 하나은행이 결국 6개월 뒤에 이 돈 1,300억 갚으라고 윤석금 웅진 프레이도시한테 1,50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그 1,500억 돈을 가지고 농협캐피탈 자금은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캐피탈은 대출금 이제 상환 받았으니까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윤석금의 저희 타이거월드 부동산 담보 대출 받도록 처음부터 하나은행이 직접 대출하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농협캐피탈을 들러리 세워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6개월 뒤에 상환해 주는 식으로 어떤 불법 금융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담합 공매 과정이, 황당한 담합 공매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타이거월드 부동산이 약 28,000평 부지에 있는 건평 28,000평의 거대한 사업장이고요. 이미 수천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장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비 인수자도 모집해야 되고 또 실사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한국자산신탁과 윤석금은 담합해가지고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 하나 딱 내고 15일자 형으로 윤석금이 3,800억짜리 부동산을 2,210억에 낙찰받은 것으로 결정해버립니다. 단 15일 만에 아무도 참석 못하게 하고 철저한 담합 공매 과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윤석금은 5천만 원짜리 회사로 3,800억짜리 부동산을 2,210억에 매수합니다. 놀라운 거는 2,210억의 부동산을 팔았으면서 자, 첫 번째 계약금으로 221억을 받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은 윤석금 씨가요, 국민연금 투자금을 유용해서 계약금 납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납부했다가 한자신하고 짜고 며칠 뒤에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잔금 1,989억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신탁자산 매각하면 당연히 매수자, 특히 윤석금은 32대 재벌이었어요. 부동산 사면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계약금은 가장 납입하고 잔금도 가장 납입했습니다. 이 신탁재산 공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서류상 처리를 하더라도 신탁 채권이 있을 때만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 채권이 있을 때만요. 그런데 극동건설은 웅진에서 가장 자금이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극동건설이 정확하게는 윤석금 씨가 타이거월드 부동산을 사면 그 돈으로 극동건설한테 730억을 줘야 돼요. 그 돈으로 대납시켜 버렸습니다. 개인 부동산 사면서 자금이 어려운 극동건설 자금을 거꾸로 대납시킨 겁니다. 횡령한 거죠. 그리고 1,260억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돈 한 푼 안 내고 3,800억짜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아갔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거는요. 당연히 어떤 거래가 있으면 대한민국 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도 건물분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수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껌을 한 통을 사도 부가세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천억짜리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했다고 하면서 부가세 107억을 탈세해버립니다. 황당한 건 한국자산신탁하고 윤석금이가 조세 포탈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거래는 세금 납부할 필요 없다 하고 조세 포탈 합의서를 작성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희도 어리벙벙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 납부가 안 되니까 1차로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보고 나서 윤석금 보고 세금을 내게 하려고 극동건설이 윤석금이 본거지가 충청도입니다. 대전 국세청에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웅진한테 세금 받으라고 보냅니다. 서울국세청에서. 그런데 대전국세청은 엉뚱하게도 기도 안 차는 얘기인데요.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윤석금의 세금 면탈을 위해서 거꾸로 부동산 매도자인 타이거월드한테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약탈당한 것도 억울한데 약탈자가 내야 될 세금마저 타이거월드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 게 대전국세청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관한테도 고발을 했지만 국세청 감사관은 그거 조사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다친다고 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세 번째 조사를 했을 때 금감원 직원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여의도 금감원으로 오라고 해서 불러서 이제 조사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는 갑자기 금감원 직원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이런 신고를 하는 거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신고를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가족 중에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조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고자의 가족의 인사조치, 공무원으로 있는 친구의 그 인사조치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금감원 직원이 하급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뒤에 믿는 배경이 컸겠죠.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만약에 이 신고를 계속하다가는 어떤 린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촛불 혁명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에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요.
조사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사를 이제 자료 수집을 완비한 다음에 검찰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청천을 자부하는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수사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이주영 부부장 검사가 수사검사였습니다. 이 부부장 검사는 저희 사건을 초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고 하나은행, 웅진 등 관련자 20여 명을 2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25일입니다. 수사관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분했습니다.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은행 범죄 행위 지시자를 찾고 있다. 이제 범죄 행위 지시자를 찾아서 검찰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1월 25일 날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수사검사를 2월 1일자로 지방 발령내버렸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검찰 연수원으로 발령내면서 하나은행의 김승유 수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너무 황당해갖고 무슨 일이 발생한지도 몰랐습니다. 후임 검사가 한 50일 뒤쯤 나타났습니다. 형사 4부에 있는 백수진 검사가 후임 검사 대타로 갑자기 급조돼서 나타나더니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사건 접겠다 했어요. 수사 종결을 지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5일 날 역사적인 날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는 그날 불기소 처분 통지를 한 겁니다. 저희는 진짜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의 검찰의 현실입니다. 진짜 권력인 금융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모든 범죄 사실이 문서로 다 있고 실제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범죄 행위자가 누구냐만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무슨 범죄 증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 행위 사실이 다 돼 있고 문서 증거로 다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만 찾아서 그 사람을 벌하면 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금융범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또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장화되는 이런 과정 속의 핵심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감독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융감독원하고 사실은 금융감독위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가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금융기관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주요 기구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라는 곳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반감반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금융기관, 피감기관이 되는 피감기관이 내는 돈으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감독을 받는데 그 감독하는 사람들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감사를 하러 가서 기업에 갔는데 그 돈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회계감사 의견을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감독과 감시가 될까요? 이런 이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 국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가 사무를 위임해서 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성격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하면 공수처가 생겨서 이 사람들 고위공직자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잖아요. 공직자 그 범죄수사처인데 이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공수처가 생겨서 이제 뭐 검찰 쪽은 할 수가 있겠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금감원처럼 이런 반감 반민 조직에 대해서 이 과연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채용 비리라든지 부당 주식 거래라든지 상장 과정에서 비리라든지 쉽게 말하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분식 회계로만 지금 전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 문제가 있어서 뻥튀기해서 제일 모직 가치를 높여주는 과정에서 이용된 걸로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상장 과정이 더 큰 문제였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존의 상장 기준으로 하면은 상장이 될 수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삼성이란 힘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사를 하려 그러면 증권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전속 고발건이 있는데 그 전속 고발건은 검찰에 해줘야만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감원이 입 다물면 아무것도 수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타이거월드 강탈 사건도 금감원에다 여러 번 수차례 걸쳐 가지고 진정도 였고 조사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6차례 그랬습니까? 5차례. 5차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그 답변도 하나 못 받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금감원 사이에 이러한 그 또 카르텔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물론 로펌이 포함되어 있죠. 그 로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금감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뭐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큰 로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금감원에서 받던 월급과 상대가 안 되는 돈을 받죠. 그래서 금융감독기구인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안 줘도 일설에 의하면 이 로펌에서 돌락한 자료는 너도 나도 거기 가서 충성을 한다고 준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그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전부 다 돈과 관련해서 자기 앞으로 향후 퇴직 후에 일에 전부 골몰하고 있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재부하고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자기들의 그 영역 다툼 이런 것들이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로 견제를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가지고 분식 회계다 아니다고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올렸죠. 그런데 금융위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거를 또 스톱을 시켰어요. 그 자기들끼리도 지금 영역 다툼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거기서 다 그냥 극하는 사이에 지금 전부 다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운영하는 내용을 우리가 금감원의 운영 내용을 보게 되면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제 금융위를 거치거나 금감원을 거쳤다가 다시 또 로펌이나 이런 곳에 고문으로 이렇게 다시 취업을 합니다. 또 은행이나 이런 데는 감사나 이사로 다시 또 재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감독하는 기관이 나중에 자기 갈 자리를 보고 가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갈 자리를 미리 봐놓고 감독을 나가고 한다면 이거는 감독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은 또 금융기관에 자기 취업 때문에 미리 다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이 합해져 가지고 설립이 됐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인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끼리 전부 다 연계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 덮여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를 이제 운영하자고 말은 해놨어요. 해놨는데 실제로 특별 사법 경찰관이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남부지검에 특별 사법 경찰관을 파견하고 지금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그동안에 검찰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압수수색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사관인들, 검찰청 수사관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금감원 직원하고 국세청 직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마치 보면은 수사관처럼 가서 압수수색하는데 돕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금융계좌 추적하고 이럴 때는 금감원 직원들이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런 지금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고 위의 정점에서 이런 문제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예우를 받는 검찰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덮이기도 하고 수사가 되기도 하는데 덮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공기업이라고 보통 공기업인 사람들은 국가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은행 같은 경우 금융기관의 장들은요 이 국민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주인이 없어요. 국가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전부 개미들로 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포스코, KT, KTNG 그리고 은행들이 다 그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인사를 누가 하느냐? 회장 인사를 누가 하냐면은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합니다. 이사해서 지배구조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을 누가 뽑죠? 그 회장이 있는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그걸 소위 셀프 인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사를 뽑고 그 이사가 자기를 뽑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월급쟁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특히 은행들 자기를 찍어줄 사람을 다시 이사로 선택하면은 그 이사가 다시 자기를 선택해 주잖아요. 이런 형태로 계속 되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의 인사들을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요. 자, 그럼 왜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대로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주인이 알아서 해라. 정권은 손해되지 않겠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직접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낙하산이라고 하죠. 이 문재인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자기 기업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과거에 연결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과거 정부에서 숨은 실력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계속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덮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금감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개혁적인 인사가 금감원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좀 제가 이 열이 올라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데 그리고 이 로펌의 문제 그리고 이 또 언론 여기 계신 언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우리 경제 기사를 쓰는 언론들의 문제점도 이 지금 사실 경제 기사들은 대부분 보면 내려주는 기사 받아쓰기 해서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경제 관련 기사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자면 정말 아는 사람들은 좀
이 한탄을 하는 거죠. 제대로 취재를 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주는 걸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제 관련 기사가 경제지 기사들을 좀 이 생각을 좀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나. 그래야만 이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이 관련 기사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다른 많은 은행들 금융기관들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하나은행이 문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미 우리 웅진과 하나은행의 결탁에 의해서 타이거월드라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빼들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을 파산시키려는 소송이 7년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 무슨 소송을 7년 만에 처음 여는 소송이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타이거월드라는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사람으로 치면 관속에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파산 신청을 한 사건이 7년 전에 처음 웅진이 파산 신청을 했고요. 지금 7년 만에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왜 7년 만에 웅진이 가만히 있다가 7년 동안 잘 넘어가다가 왜 7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느냐? 왜 밟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겠느냐? 뒤에 누가 있다?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무죄 네트워크에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무죄 네트워크의 이춘발 회장님이 지난 가을부터 무죄 TV를 통해서 웅진그룹과 하나은행 김승유의 결탁에 대해서 수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 하나은행이 왜 웅진을 움직여서 드디어 7년 만에 파산 사건을 다시 일으켰냐. 그리고 이 자리에 무죄 TV를 방영을 한 미디어 피해라는 회사를 웅진이 언론 정정을 하지 않으면 보도 정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내용 증명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앞에 나선 것은 웅진이고 그걸 움직이는 것은 하나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라임 펀드 뒤에 DLF 펀드라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결합 펀드라고 했죠. 뭐 우리가 테레비를 사면 어떻게 사면 됩니까? 냉장고를 사면 그 만약에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합니다. AS 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다 녹음이 됩니다. DLF 펀드, 라임 펀드를 팔 때 녹음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은. 심지어 내가 이 펀드를 들고 싶을 자격이 있는 등급이다라는 문서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기입을 합니다. 처음 예금하러 들어간 사람한테 하나은행은 예금 들지 마시고 이 펀드 들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파생상품이라는 말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냉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 교육을 받아야만 냉장고를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돈을 넣으면 돈을 맡기면 그 돈에 뭐 파생상품에 투자가 되어서 파생상품이 되면 내 원금이 다 날아갈 수 있다.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은행 지점의 창구의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걸 산 피해자들이 지난 2019년 10월에 금융감독원에 당연히 진정을 했고요. 검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검찰 수사 안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검찰이 DLF 펀드와 관련해서 기소한 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금융감독원은 또 하나은행 뒤에 있다는, 하나은행은 결국 금융감독원까지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은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뭐냐? 금융감독원에서 자, 조사를 해보니까 너 나쁜 짓 많이 했네. 원금 보장한다는 말 원금 보장한다는 말 맨날 했네. 그렇게 해놓고 예금인 것처럼 팔았네. 돌려줘.
금융감독원은 정확하게 20%에서 80%까지 돌려준다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너 그 사기야. 그래서 다 돌려줘. 그게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사기를 당했는데 100% 돌려주가 아닙니다. 최대 80%까지 돌려줘라. 그게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은행은 냉큼 이거 잘 됐네. 100% 다 안 돌려줘도 되니까. 그래서 최대 80%까지 돌려줬는데 사실은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금이라고 맡겼는데 심지어 가입하겠다고 쓰지도 않았는데 그걸 덜렁 DLF 펀드에 넣어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100% 돌려주기는커녕 야 나중에 받으면 너 힘들지 않냐? 50%만 받아. 개별적으로 전부 타결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을 주니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많이 팔았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냉큼 받아서 이제 배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위원회의 멤버들이 누구냐? 다들 변호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명단 한 번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 이 피해자는 60% 돌려줘, 이 피해자는 80% 돌려줘, 이 피해자는 20% 돌려줘. 이걸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위원이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월 15일 날 올해 1월 15일 날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은행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37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그 우리은행이 갚아라. 그 벌금 잘못했으니까 우리은행 정확 227억 7천만 원. 하나은행은 255억 4천만 원을 과태료 벌금을 내라라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올리면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에서 깎아줬습니다. 과태료를. 왜 깎아줬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죠. 깎아줬는데 희한하게도 우리은행은 30억 원만 깎아줬는데 하나은행은 자그마치 87억 6천만 원을 깎아줬어요. 하나은행 셉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 하나은행이 이렇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에 누가 있다? 바로 이때까지 말씀드린 로펌이 있습니다. 로펌. 어느 로펌은 대한민국의 제4부라고 그러죠. 제4부. 입법, 행정, 사법부 다음에 제4부. 이 자리에 계신 언론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론이 제4부가 아니고 그 로펌이 제4부입니다. 그 로펌에는 대한민국의 금융위원장, 외교부 장관, 총리 그런 분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그 로펌들이 하나은행과 하나은행을 자문해서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이렇게 타이거월드 빼들고 우리 ID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그 사기 사건을 뒤에서 그 로펌을 통해서 전부 조절하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하나은행과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을 동시 국정조사해라.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DLF 사건이 발생을 하자 현직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불완전 판매, 말이 불완전 판매지 사기 판매다. 사기 판매했다는 증거를
전부 다 없앴습니다. 2019년 10월 국감에서 이하경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DLF 사태, 그리고 라임 펀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웅진그룹 봐주기 의혹, 그리고 론스타 펀드 우리 먹튀, 대한민국에서 자그마치 7조 원 이상을 빼돌린 먹튀 론스타 펀드의 배후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과의 관계를 국정조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린 바입니다. 감사합니다.